네, 여러분들 오늘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은요. 먼저 윤석열이가 김명수를 여러분들 다 언론에서 봤듯이 20번째 인사청문 보고서도 없는 장관급이거든요. 합참의장. 군의 최고죠. 근데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도 주식 투자하고 학폭 논란 이런 것들은요. 흠 있는 애들을 임명을 해야지 반항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남북 긴장관계를 통해서 남북 긴장관계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희한하게. 흠 많은 애들을 임명을 해야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애들이 자꾸 임명되는 겁니다. 하여튼 국민 무시하는 처지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안보가 가장 불안한 시기에 안보에 가장 취약한 합참의장을 임명한 거예요. 그렇죠? 안보가 가장 위기고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안보에 가장 취약한 사람을 임명하는 어떤 이런 엇박자를 내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보면 요즘 국정원, 그렇죠? 국정원 김규원 국정원장이랑 1차장, 2차장을 무더기 교체를 한다, 경질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지난 6월 달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국정원 얘기 한번 다뤄준 적이 있죠. 다뤄준 적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방한하자마자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히 쌓여 있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국은 인사 문제로 싸우다가 그랬는데 이 김기현 원장의 주변에 A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씨. 예전에. 근데 이 사람이 인사 전횡을 한다라는 소리가 나와서 그 당시에 좀 문제가 됐고 심지어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임명한 국장급 7명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이거 왜 일어나냐면요. 이 김기현 원장 주변에 인사의 전횡에 참여했던 A씨라는 사람이요. 수구 꼴통이에요. 제가 취재해보면 김기현 쪽이 그러니까 박근혜 쪽에 상당히 가까운 이자가 국정원 안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일했던 국정원 간부들을 날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국정원 간부들을 날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인데 상당히 국정원에게는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왜? 국정원이 무서운 걸 알거든요. 윤석열은. 그래갖고 웬만하면 국정원 안에서 어떤 전 정부, 즉 문재인 정부에서 진급한 사람들이라 그래도 천천히 좀 물갈이를 할 생각을 했는데 이 김기현 원장 측근이라는 사람이 아예 이 문재인 정부나 그전 정부, 예전 정부에서부터 있던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국정원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엄청나잖아요.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국정원 안에서도 이제 전 정부 사람들과 현 정부 사람들이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권력가 사실 보이지 않는. 그랬는데 이 자꾸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윤석열이가 김기현 왜 내 말 안 듣고 그러냐. 좀 물갈이를 하더라도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정원 원장만 자기 사람 심어놓으면 국정원의 정보 기능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왜냐하면 국정원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런 정보원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날아가 버리면 엄청난 비밀들이 밖으로 나오고 윤석열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정원을 안 건드리고 싶어 했어요. 안 건드리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인사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내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 싸움이에요 지금. 전 정부 세력들 조기에 싹 지우려다가
다 날린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으라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서 청년 주택 청약 통장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요즘 나오더라고. 이거 완전 무슨 선거용으로 던지는 건데 이거 다시 청년들한테 영끌하라는 겁니다. 영끌. 미친 거죠. 응? 이 청년들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청약 저축을 신설해서 최장 40년 대출을 해준다 그런 거예요. 응? 미친 겁니다, 이거. 응? 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6%인데 청년들이 하면 뭐 2%로 해주겠다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그냥 놔두세요.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끌로 당했던 청년들인데 뭐 청년이라 그럴까 만 19세에서 34세 이렇게 하면서 뭐 40년을 대출해 주겠다. 70세까지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게 여러분들 표에 도움이 안 되냐면요. 40대 50대가 무주택 비율이 60%가 넘어요. 이게 청년들 편은 잠깐 뭐 어떻게 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진짜 우리나라의 가장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들의 40대 50대가 집 없는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중장년층. 그래갖고 오히려 이거는 세대 간의 언밸런스한 정책이다 그래갖고 그렇게 안 통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낙연계 원해주지 그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신당 창당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싸잡아서 욕합니다. 용산 윤석열 측도 욕하고 이재명의 뭐 개딸 전체주의, 용산과 개딸을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신당 창당 그거 알고 계시죠? 어떤 애들인지. 지난 이낙연 지지하다가 윤석열 뽑은 애들 걔네들 중심으로 이제 신당 창당을 하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느냐? 이 주동이 누구냐면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 만든 겁니다. 신경민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만든 건데,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 소속이었고 선대위 대변인을 했던 김효은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만드는 거냐면요. 이 신경민이나 이 비명계라고 하는 몇몇 이낙연 측근들이 결국은 민주당 흔들어 볼 만큼 흔들어 놓고 나중에 탈당할 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탈당할 둥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탈당했다고 마음을 굳힌 거예요. 신경민이나 몇몇 이낙연계의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소리 없이 엄청난 개혁을 했어요. 어떤 개혁을 했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드디어 의결을 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권리당원의 가중치를 3배 올렸어요. 권리당원의 가중치를 3배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냐? 여태까지 대의원 1표랑 권리당원의 60표, 70표 차이까지 벌어졌었죠. 지금 어떻게 줄였냐? 20표. 예. 대의원 1표, 권리당원 20표 정도의 비율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들의 상당한 가중치가 이제 3배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대의원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국의 대의원이 한 15,000명 정도 되죠. 15,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30만 명의 권리당원의 어떤 몫을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난 표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15,000명 곱하기 그러니까 20배 15만 명 정도 이제 되는 건데, 이제 대의원표 다 쓸어봐야 15만이에요. 15만. 그러면 130만 정도 권리당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20배, 30만 표인가요? 15,000에 20배. 그럼 30만 표죠.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그러니까 내년 8월이죠. 내년 8월 이재명 당대표의 임기가 만기가 되죠.
그러면 내년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우리가 당대표 뽑을 때는 이 비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투표할 때나 당대표 투표할 때 이렇게 비중이 바뀌어요. 근데 그 사실상 조금 더 나아가서는 더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주류계가 꼼수다, 개딸 파시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적어도 여러분들 뭐 비주류 정치인 좋아요. 자기네들이 늘 주류만 하다가 갑자기 한 비주류 생활을 1년 해보고 민주당 당원들한테 욕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속상한 마음은 알겠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욕 먹는지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아요. 뭐 다 좋다 이거야.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계파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개딸 파시즘이라는 말을 쓰면 되나? 난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조중동 언어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비주류라 그래도 민주당 자기네들 당원들한테 개딸 파시즘이 뭡니까? 그렇죠? 이거 정말 아닙니다. 이거 조중동 그리고 국힘당이 부르는 거예요. 조중동과 국힘당이 쓰는 언어를 민주당 아무리 비주류라 그래도 자기네들 당원들에게 이런 말을 쓴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당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지지해주는 당원들에게 이런 말을 알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위성정당 방지하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거는 이탄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받을 경우 안 받을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결단이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게 왜 딜레마냐면 이게 만약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지 않고 준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을 해도 갖고 올 수 있는 의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탄희 의원이 지금 말한 것 같이 비례대표 후보 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인재 영입을 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상 민주당이 늘 인재 영입을 해갖고 비례 1번, 2번 이렇게 계속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인재 영입 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 영입 위원장인데 좋은 사람들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영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입을 할 수가 없냐?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지금 거의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대부분 국회의석을 갖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워낙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하다 보니까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해도 그 어떻게 꽂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1호로 이재일 변호사를 만약에 영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재일 변호사가 인재 영입을 했는데 비례를 주려고 그랬더니 비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탄희 의원이 얘기한 거 위성정당 방지를 해서 민주당이 이제 비례대표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1번도 안 되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지역구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역구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영입한 인재 영입 1호가 예를 들어서 김종민 지역구를 출마한다고 해버리면 아예 자객공천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또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영입하고 그 사람이 선택한 지역구가 김종민 지역구다라고 하면 완전 무슨 당대표가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왜 이재명 당대표가 이탄희 의원의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힘당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가면 자살행위예요.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병립형으로 국힘당이 주장하는 걸 민주당이 받아들이거나 만약에 야합을 통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병립형을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의석수 한 10석은 늘어날 수 있어요. 병립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년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이 고립됩니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빼고 모든 정당들이 윤석열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욕하게 돼요. 진보 연합 자체를 적으로 돌려요. 그러면 민주당이 고립됩니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그럼 여기에 또 이재명 당대표가 국힘당과 민주당의 의석 한 10석이나 15석 때문에 병립형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대통령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 물 건너가요. 왜 대통령이 물 건너가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출마하면 야권이 이재명을 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거예요. 진보정당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야. 그렇죠?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나중에 민주당의 후보가 돼갖고 대선에 나오더라도 범진보 지정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 범진보 지정의 지지를 받아야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범진보 지정 전체를 적으로 돌려버리고 이재명과 국민의힘이 야합으로 병립형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대권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설이 있어요. 어떤 가설이 있냐면요. 첫째 가설은 지금은 비례대표가 47석이죠. 반은 병립형. 그러니까 만약에 50석이라고 하면 20석은 병립형으로 해갖고 국힘당과 민주당이 10석씩 나눠먹고 나머지 30석은 연동형으로 하고 저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비례대표 후보를 1번부터 10번까지만 영입을 하게 되면 근데 또 요렇게 하면 꼼수라고 하면서도 진보정당이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받으면 민주당 의석이 분명히 줄어들거든요. 받으면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들고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는 걸 받으면 민주당 의석은 줄어들고 그 대신 명분은 쓰고 야권의 맏형 노릇을 할 수 있고 안 받으면 이탄희 의원이 얘기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이나 이런 걸 안 받게 되면 저는 이거 위성정당 방지법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조국 장관님이나 아니면 민주당에 관계가 없는 분들 조국 장관님은 민주당 가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창당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례대표를 그쪽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금 왜 그러냐면 지난 준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거의 민주당을 한 석도 못 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국힘당이 원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국힘당이 원하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국힘당이 병립형으로 하자고 하는 거는요. 그러면 앉아서 25씩 나눠 거의 앉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TK와 PK 그리고 비례대표 병립형으로 갔을 경우엔 국힘당이 앉아서 100석을 넘어요. 그러면 윤석열 탄핵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선전을 해서 한 150석 가까이 해서 원내 과반을 하고 범진보 160석 정도 하고 범진보연합이 한 30석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머리가 되게 아픈 거예요. 선거제 개편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지지합시다. 알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지지해 줍시다. 근데 병립형은 좀 아니에요. 병립형이라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9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의 90%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먹는 거거든요. 병립형만 아니면 저는 땡칩니다. 머리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할게요. 이동관이가 여러분들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관이가 지금 어떤 꼼수를 쓰고 있냐면요. 이동관이가 이제 KBS는 이미 장악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KBS 완전, 나는 KBS 9시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국방TV 보는 줄 알았어. 국방TV. 이게 과연 공영방송인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선거제 개편은요 좀 크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당대표는 단순히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분들 단순한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에요. 다음 대권을 나오기 위해서는 지난 대권에서도 심상정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표가 거의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한테 올 수 있는 표가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은 야권 통합 대표가 돼야 돼요. 민주당 맏형격으로 해서 진보당이나 소수정당들 대통령 후보 내지 않아야 돼요, 제가 보면. 이동관이가 또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요. YTN과 연합뉴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다 보면 늘 YTN 틀어놓는데 그런 데 많이 있죠. 이 YTN과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를, 이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기업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완전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법상 방송사 최대 주주 변경 심사 기간은 2개월이거든요. 최대 30일이고 2개월인데 지가 탄핵당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례적으로 29일 이전에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이거 빨리 민주당이나 이게 언론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든지, 응? 이동관이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전 YTN이랑 연합뉴스까지 지금 장악을 하고 팔아먹고 지금 빨리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보면. 응? 말도 안 되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 탄핵일이 며칠 안 남았다 보니까 정광석과 같이 YTN과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를 바꾸려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랑 노조법이죠. 그 다음에 방송 3법이라고 하면서 통과됐죠. 저는 우리가 민주당이 항상 좋은 법안 통과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디테일하게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검찰 개혁할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제가 그 법안들을 잘 읽어보면 디테일에서 약간씩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이 여러분들 방송법 안에 여태까지 뭐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 국회 여야가 2명씩 해갖고 결국은 집권하는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방송법을 바꿔달라라고 해서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국회가 2명, 그러니까 여야 1명씩. 그러니까 대통령은 빠졌어요. 국회가 2명을 임명을 하고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임명을 하고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을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능단체라 그래갖고 방송기자연합회, 그 다음에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 2명씩을 추천을 하고요.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하면 좀 좋아지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나 제가 좀 여기저기 찾아봤더니요. 제가 방금 가장 많은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을 임명한다 그랬죠. 그렇죠?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을 임명을 하는데
이 방송 관련 미디어 관련 학회는 방통위가 선정을 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빠져 있어요. 어떤 학회인지 구분을 해갖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근데 방통위가 이 학회를 선정을 해요. 그럼 당연히 자기네들과 성향이 맞는 학회나 이런 데를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심지어 위성 학회를 만들지 말라는 새로운 학회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서 추천해달라고 할 수, 방통위 다수가 우호적인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면서 이게 디테일이 많이 부족한데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한다 그랬어요. 그쵸?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을 한다 그랬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봤더니 시청자위원 선정권은 경영진에 있어요. 시청자위원 선정권은 경영진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경영진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시청자위원은 자기네 마음에 맞는 사람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좀 민주당 이거 방송법 통과시키기 전에 좀 디테일하게 방송 관련 학회는 어디 학회를 좀 지정한다든가 뭐 대한변호사협회면 우리 특검은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듯이 그냥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어떤 학회인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향의 학회인지 분명히 만들어 놓고 그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받아야지 이런 위성학회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위원은 경영권들이 임명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됩니다. 이건 이러다가는 또 쟤네들이 얼마나 꼼수 잘 씁니까?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사실 그 인요한 니콜 인성열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윤석열과는 어떤 뭐 대착점에 없고 그냥 윤핵관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TK의 중진들 영남의 중진들 그 다음에 지도부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이가 요구하는 게 김기현 지도부 그 다음에 영남의 중진들 삼선 이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윤핵관 이 사람들을 지금 혁신하자 희생해라 희생이라는 것은 불출마를 선언한다든가 아니면 내년 총선에 나오지 말아라 험지로 나가라 불출마 또는 험지로 나가라 뭐 이런 요구입니다. 누가 봐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도 좀 김기현이는 오히려 울산 가갖고 뭐 내일 자꾸 내가 오는데 마가 잘못입니까? 막 이렇게 사실 들이받았어요. 그 다음에 중진들도 장제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윤핵관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희생을 거부했어요. 그렇죠? 모두가 희생을 거부했습니다. 유일하게 희생을 한다는 사람이 바로 원희룡이죠. 그렇죠? 원희룡은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왜냐면 원희룡이는 뭐 예전부터 뭐 국힘당의 어떤 새신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미지가 있었고 현직 의원이자 국민의힘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까지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동훈에게 밀려있는 어떤 대권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랑 붙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랑 떨어지는 순간 얘는 갈 데가 있잖아요. 김기현이는 희생을 거부했기 때문에 총리 자리는 글러먹었고 원희룡은 떨어지는 순간 그냥 총리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남는 장사죠. 그렇죠? 얘는 뭐 자기한테 전혀 손해볼 장사가 아니니까 지금 인요한이랑 같이 죽이 잘 맞아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왜 홍준표는 왜 TK 삼선 중진 막 희생해라 인요한이 잘한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분명히
윤석열이가 시킨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왜 인요한에게 힘을 실어주냐. 첫째, 김기현이가 괘씸한 거죠. 그렇죠? 자기 비서실장, 자기가 당대표 할 때 비서실장 했던 놈이 나를 징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굉장히 제가 보면 여우예요, 여우. 홍준표가 싸우는 상대가 윤석열이 아니죠. 그렇죠? 홍준표 가만 보시면 굉장히 머리 쓰는 거예요.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 국힘당을 까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이 물러나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이준석도 적당히 견제를 해주고. 왜 그러냐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기는 또 대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홍준표는 인요한이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윤핵관들이 어떻게 보면 홍준표 날린 거 아니에요. 지난 대선에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했던 인간들이 갑자기 나타난 윤석열에게 가니까 이 윤핵관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여튼 요즘 이제 타겟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준석으로 가고 있는데, 이준석에 뭐 사람들이 신당 창당 안 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저는 되게 답답했어요. 이준석은 창당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왜 나는 이준석이가 창당한다의 100%를 제가 거냐면, 이준석이가 윤석열한테 요구한 거 여러분들 어떤 게 있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이가 윤석열에게 언론을 통해서 3가지의 요구 조건을 얘기했어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원위치시켜라. 첫째. 두 번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뭐 석고대자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거였나요? 이거를 여러분들 대통령한테 요구사항을 얘기하면서 내 요구를 받아들이면 내가 국민의힘에 최상병 사건 뭐 진상규명에 특검 받아들여라,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비공식적으로 윤석열을 이준석이가 만나갖고 이런 3가지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윤석열이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는 언론에다 대고 이거를 받으면 내가 당에 뭐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못 받게 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통령한테 권력자인데, 응? 대통령한테 권력자인데 너 내가 이거 안 들어주면 나 탈당해서 신당 차릴 거야. 대통령이 못 받는 걸 던진 거예요. 그냥 입으로 가만히 있고 윤석열을 비밀리에 접촉해갖고 요 3가지를 받아들여 주시면 나는 신당 창당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최상병 특검 받아라, 이태원 참사에게 무릎 꿇어라,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뭐죠? 뭐 이걸 해라. 그럼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해라. 그러면 하고 싶어도 윤석열이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시키고 이태원 가족을 찾아가고 최상병 특검을 받으면 대통령의 권위가 씁니까? 못 받는 걸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못 받는 걸 던지니까 저는 얘는 요 3가지를 받지 않으면 나는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준석이도 얼마나 짱구로 굴렸겠어요. 그렇다고 그 윤석열이가 네 하면서 이거는 차라리,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서까지 윤석열에게 압박을 하는 거는 못 받을 걸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한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요즘 국민의힘을 여러분들 분석하다 보면 어떤 게 뻥하고 어떤 게 진카인지 헛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김기현이는 나중에는 기부업 할 것 같아요. 김기현이는 기부업 할 것 같은데 요즘 또 하는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내 고향인 울산에서 내가 내려가고 선거한다는 게 뭐가 화제입니까? 이지랄 떨고 이게 뭐지? 그리고 내가 왜 김기현이가 요즘 여러분들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김기현이가 버티기 모드를 들어갔냐면요,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에 김석기가 들어왔죠. 그렇죠? 이 김석기 용산 참사 일으켰던 김석기가 누구냐면 그냥 김기현 사람이에요. 얘가 만약에 물러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최고위원의 김석기 자기 사람을 꽂진 않겠죠. 그렇죠? 보이는 지가 김석기가 국힘 최고위라니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용산엔 참사 때 그때 특공대 투입해갖고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용산 참사 주범인데 얘를 지금 최고위원회에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거 아니냐. 아유 나도 좀 헛갈려. 맨날 나는 사실 김기현은 뻥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기현과 인요한이가 나는 아직도 쇼한다고 생각해요. 들이 막 치고 받고 하는 척 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기현만큼은 윤석열에게는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을 아직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지금 혁신이 화두잖아요. 혁신이 화두입니다. 근데 외부 전문가, 외부에서 볼 때 국민의힘의 혁신의 제1이 뭐냐면 여태까지 윤석열의 용화대에서 찍어 누르니까 국민의힘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만드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핵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쵸? 수평적인 관계로 용화대랑 현재 국민의힘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가는 게 혁신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비명계나 뭐 수도권 인사들은 그 얘기를 계속 질문을 합니다. 당이 끌려가지 말아라 용화대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지금 인요한이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보낸 자객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윤핵관이나 영남의 중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인요한이의 말을 들어주면 청와대에게 다시 무릎을 꿇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요한이의 요구를 들으면 또다시 청와대의 압박에 항복을 하다 보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이거를 거부하면 혁신이 안 되는 것 같고, 응? 이게 완전 딜레마인 거야. 누가 봐도 혁신은 당과 청와대가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데 인요한이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보낸 자객이라서 인요한이의 말을 들으면 청와대에 굴복하게 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서로가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웃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부터 할게요. 2번부터 그냥 계속 이어서 할게요. 2번하고 1번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준석 신당 하면서 거의 막 이제 지지율이 막 10몇 프로 나온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20% 나온다는 얘기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준석이가 또다시 유권자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 신당이라는 표현 앞으로 우리는 쓰지 맙시다. 이준석이 만드는 창당이죠. 이준석이 창당을 하는 거지 이준석은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 이준석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를 만든 1등 공신이에요. 그렇죠? 이준석은 누가 봐도 이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준석이가 나와서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게 그게 신당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응? 이준석은 신당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과 권력 싸움에서 밀린 반 윤석열일 뿐이에요. 그쵸? 이준석은 윤핵관과 윤석열과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그냥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의 한 명일 뿐이지
이준석이가 국민의힘과 결을 다시 하고 뭐 민주 진영과 손을 잡겠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뭐가 속냐? 이준석을 자꾸 신당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과 별개의 당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확장성 없는 거를 이준석이가 확장성을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선거 막바지에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손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응? 민주정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준석은 창당을 합니다. 창당을 했다가 맨 마지막에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를 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외연 확장에 다 실패하고 내년 선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잘 생각해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왜곡되냐면 잘 봐요. 내년 선거를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선거 전략을 짜고 있어요. 정권 심판론이죠. 그렇죠? 우리 분명히 내년에 윤석열 정부 심판한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는 누구보다도 이 정권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이 정권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근데 이준석이가 창당을 해갖고 거기에 중도가 가면 그게 정권 심판론이 됩니까? 응? 그렇잖아요. 내년 중도건 뭐건 윤석열에게 표를 찍기 싫은 사람들은 정권 심판론이 돼야 되는데 깜빡 속아갖고 이준석에게 투표를 해버리면 정권 심판론이 왜곡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총선이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무당층이 30%예요. 아직도 무당층이 30%라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고 어떤 정당이 하나 나오면 그 당이나 지지할란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준석이가 창당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를 해버리면 표심이 왜곡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준석을 지지했지 국힘당은 싫다. 근데 얘네들이 선거 연대를 통하면 정권 심판론이 중도층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중도층도 내년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이상한 국민의힘이죠. 얘는 누가 봐도 그냥 국민의힘입니다. 그냥 국민의힘이 나와서 창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윤석열 텐트를 친다 그래서 이게 민주 진영과 똑같은 의미의 반윤석열이 아니에요.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이 잘못된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지만 이준석은 똑같은 윤석열을 만든 1등 공신인데 윤석열이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이준석은 언제든지 윤석열이가 국정 기조를 바뀌면 손잡는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쵸? 이준석은 언제든지 윤석열이 바뀌면 자기는 신당 창당 안 하고 다시 윤석열과 손잡는다는 놈인데 지금 자꾸 마치 사람들이 이준석을 신당 해갖고 뭔가 새로운 변화, 바람을 줄 것 같이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응? 이러면 안 돼요. 응? 결국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왜곡하는 게 이준석의 신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준석의 신당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이중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응? 반드시 국민의힘 이중대라고 우리가 이준석 신당이라는 표를 쓰면 안 되고 그냥 반 윤석열과 권력 싸움에서 밀린 국민의힘 이중대라고 써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의 정권 심판론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무당층은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신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언론이 너무 띄워줬어요.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들면 정말 국힘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표를 뺏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도가 원했던 정권 심판론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무당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정당들의 어떤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면서 사실 새로운 정당의 기대치가 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무서울 정도로 이준석의 신당을 너무너무 여야 할 것 없이 띄워주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이게 잘못하면 큰 화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민주진영에서 이준석이가 윤석열 욕한다 그래갖고 마치 이준석이가 민주당과 손을 잡고 윤석열을 탄핵한다? 절대 못하죠. 지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만든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지 손으로 탄핵 못하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준석이가 자꾸 대구 출마설이 돌고 영남을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만약에 국힘당과 영원히 결별을 하고 국힘당과 영원히 결별을 하고 신당 창당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만들겠죠. 안 그래요? 당연히 수도권에서 만들겠죠. 연막을 하고. 근데 왜 영남에다 만들까요? 국힘당 의석에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일은 없잖아요. 응? 모두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응? 모두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를 바꾼다. 뭐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민주진영이 그냥 이준석 신당이라는 용어를 우린 쓰지 말자고요. 그냥 무조건 국힘당 이중대. 지금 연말 그러니까 12월 초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비공식 정당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당 창당 연말에나 신당이라고 하면서 띄울 텐데 그냥 국힘당 이중대 떴다라고 여러분들은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상 대구 출마 선언을 하고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많은 우리 민주진영에서 이준석을 왜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같이 민주당밖에 모르는 정치 고관여층이 볼 때도 어쩔 때는 이준석이 괜찮아 보이는데 중도층이 볼 때는 얼마나 괜찮아 보이겠냐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쩔 때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저도 고개가 끄덕일 때가 있어요. 윤석열 비판할 때 보면. 윤석열 비판할 때 보면 고개가 끄덕일 때가 있어요. 근데 중도가 볼 때는 얼마나 이준석이가 얘기하면 아 뭔가 젊은 애가 참 올바르고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하는 짓 보세요. 얼마나 여웁니까? 민주당 안 까잖아요. 국힘당은 싫고 민주당을 찍으려고 그랬던 중도들의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민주당을 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까지 않음으로써 약간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는 중도의 표를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한동훈이가 수도권을 뛰고 이준석이가 한동훈이가 수도권 출마를 하든 한동훈이가 대구를 뛰고 얘네들이 한동훈, 이준석 그 다음에 얘네들이 손을 잡는 거예요. 다 죽여놔야 돼요, 그냥. 한동훈도 탄핵시켜야 되고 사실 그래갖고 총선 못 나오게 법무부 장관 사퇴 못하게 만들어놔야 되고 저는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한동훈 탄핵해놓고 법무부 장관 탄핵하는 순간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사표도 못 내거든요. 한동훈이를 내년 총선에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민주당이 여러 가지 주판을 돌리겠죠. 한동훈이가 제가 볼 때는 탄핵해도 좋고 탄핵 안 해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를 탄핵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좀 위험성은 있어요.
한동훈을 탄핵을 하게 되면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을 뛸 수 없고, 근데 한동훈을 오히려 탄핵 안 하고 국힘당에서 선대본부장이나 이런 일을 맡기면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더 세게 붙을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윤석열의 가장 오른팔은 한동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심판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탄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죠? 어떤 게 정답일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대세는 현재 괜히 탄핵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지금 식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한동훈이가 오히려 내년 총선을 띄움으로써 윤석열이 더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고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가중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는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냥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응원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이 한동훈을 응원하는 것이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응원하는 거지, 굳이 한동훈이가 나와갖고 중도가 나는 한동훈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내년 민주당이 경계해야 될 게 한동훈이가 나오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의 1인자, 윤석열의 오른팔 한동훈이가 나와서 더욱더 심판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을 좀 만들면 되고, 이준석이가 나오면 이준석이가 뭐 영남을 중심으로 외연 확장, 이제 이준석이가 점점 호남도 다니고 막 다닐 겁니다.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내년 선거에서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쁘면요, 대통령은 안 보이는 내년 총선의 전략이, 국힘당 내년 총선 전략이 윤석열이 안 보이는 선거를 치르려고 할 겁니다. 윤석열은 안 보이지만 한동훈이가, 그리고 이준석이가, 한동훈과 이준석이 손잡는 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근데 한동훈이가 저는 진짜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한나땡이라는 얘기도 있죠. 한동훈 나오면 땡큐 뭐, 근데 자만하지 말고 한동훈이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한동훈이는 정치를 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쓰는 언어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검사의 수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뭐든지 뭐 법률적으로 막 얘기하고 뭐 같이 받아쳐주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법률적 지식이 많아서 그게 좀 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중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랑, 여러분들 왜 이재명 당대표한테 마음을 줬습니까? 왜 이재명 당대표가 뭘 해도 여러분들 무조건 지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법률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감동을 받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는 진실성, 그리고 진정성이 눈에 보여서 그런 거예요. 한동훈의 한계는 법률가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몰라요. 늘 법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맞고 틀리고만 하는 거지, 때로는 국민들이 잘못됐다 그래도 국민이 선택한 거면 맞다고 해주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법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법 감정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법을 어겨서 처벌받아야 되지만 국민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때로는 정치권에서는 그 죄를 없애주기도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한동훈이는 자기가 잘 안다는 법률적 지식 갖고 상대당과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싸움질은, 그냥 자기네 지지층 이재명 공격하고 그래갖고 자기 이재명 싫은 사람들에게는 와 소리는 들을지언정 나를 싫어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왜 대단한 정치인이냐라고 얘기하자면, 과거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 여기 솔직히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재명 당대표가 2017년에 총선 대선에 나와갖고 하는 언행들 보면서 이재명 싫어했던 사람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쵸? 예전에 나 이재명 별로였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을 가장 지키고 싶어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변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나는 이재명이 별로였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이재명을 지키는 선두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 개딸이 돼 있다. 쟤네들 용어에 의하면.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는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정치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나는 예전에 이재명 별로였는데 내가 지금 이재명 극렬 지지자가 됐다. 조중동의 표현에 의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마음이 이동한 거거든요. 그런 현상도 있다. 하여튼 뭐 제가 복합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번 붙어있어요. 이준석의 창당을 신당이라고 절대 부르면 안 된다. 그냥 국민의힘의 이중대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띄우면 안 된다. 이준석 신당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냥 국힘당 이중대다. 계속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인간들은 절대 선거할 땐 연합을 하지 서로 한마디로 우리 전문 용어로 서로 잣대라고 하면서 선거 치르지 않아요. 이준석의 창당이니 국민의힘의 뭐니 해도 다 민주당에게 손해가는 짓이에요. 그렇죠? 절대 민주당에게 1도 도움이 안 되는 이준석 바람이에요. 그런 잘못된 이준석 바람을 제어해 줄 게 바로 민주당과 우리 민주시민들이 이준석 네가 이 정부 만드는 1등 공신이라서 네가 무슨 정치를 하냐. 너는 석고대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준석은 윤석열을 만든 1등 공신이야. 너는 지금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반성을 해야지. 응? 네가 그렇게 대통령 밀어줘 놓고 이제 와서 너랑 사이 안 좋다 그래갖고 네가 무슨 창당을 해. 넌 똑같은 놈이야. 넌 윤석열이랑 너랑 똑같은 죄인이야. 윤석열 정부를 만든 건 이준석이다 라고 해서 똑같이 죄인 취급을 해서 두 정당을 다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네, 지금 윤석열 씨가 방한했습니다. 국내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많은데 이제 방한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숙제를 해야 돼요. 5박 7일간 나가 있다가 제가 다시 이제 한국을 방한하셨는데 지금 보면요. 첫째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인류한의 혁신안 윤핵관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윤핵관 입장에서 뭐 장제원이나 김기현이나 세를 과시한 거는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독대를 할 거 아닙니까? 인류한 혁신이 문제도 이제 매집을 지어야 되고 당내 문제는 여기에 이제 어떤 또 현안들이 있냐면요. 윤석열이가 지금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거 거의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또 뭐가 있냐. 예산안이 있어요. 엄청난 왜 그러면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야당이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기국회를 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안 법정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본회의를 열면 이동관 탄핵, 검사 탄핵 거기에 맞물려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국힘당이 꼼수를 부려갖고 예산안 합의 안 해주면 본회의 열지 않겠다. 이딴 여당은 처음 봤죠. 예산안 합의 안 해주면
지금 본회의를 열어야지 예산안을 뭐 합의를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민주당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동관 탄핵을 막으려고 일부러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쌍특검도 지금 올라옵니다. 시한이 12월 24일인가가 돼요. 그때는 자동 상정이에요. 그래서 본회의만 열면 바로 표 대결로 들어갑니다. 특검은. 그렇죠? 이제 60일이 10월 24일인가 아마 국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6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나 대장동 특검을. 근데 그 60일 안에 절대 국힘이 오케이 안 해주니까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만 열리면 무조건 지금 김건희 특검이랑 대장동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뭘 지금 노리고 있냐? 여러분들은 지금 12월 1일 날 그리고 11월 30일 날 본회의가 열리는 건, 그러니까 김진표의 결단이 남았어요. 만약에 김진표가 국회를 열면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도 같이 올려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올려도 되는 거거든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도 민주당이 같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쟤네들은, 그쵸?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거기에 이동관 탄핵, 검사 탄핵까지 민주당이 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가 또 뭐 해야 되냐? 아무 이득도 없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것도 수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짓거리를 해야 되냐 방한한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에서 이제 전부 내년 총선에 나간다 그러면서 옷 벗었죠. 대통령실 개편이랑 장관들 개각도 해야 됩니다. 응? 대통령 참모진과 장관들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들 바꿔야 돼요. 응? 결국은 장관 교체를 할 경우에는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머리가 터지겠죠. 김건희 특검을 받았다가는 이혼당하고, 김건희 특검을 안 받았다가는 탄핵당하고, 어차피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합니다. 그치? 안 그래요, 여러분들? 특검을 받으면 이혼당하고,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당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이혼을 각오하고 받는다는 소리도 여기서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 총선은 특검을 안 받으면 내년 총선은 완전 저거 된다라는 소리가 있어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장동 특검을 안 받고 김건희 특검을 받는다는 소리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김건희는 절대 이거 못 받게 해요. 김건희가 어떤 인간인데요. 너 미쳤어? 뒤질래? 100% 제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 못 받아요. 사람들은 뭐 윤석열을 자꾸 정치적으로 과대평가를 해갖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김건희 카드를 뭐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정치 분석하는데요. 그건 윤석열의 시각이 아니에요. 절대 못 받아요. 그냥 너 미쳤구나. 네가 한번 죽어볼래? 왜 그러면 김건희가 입 벌리면 윤석열도 죽어요. 응? 그렇잖아요. 나 혼자 죽을 줄 알아 하면 어떻게 끝나는 거야. 응?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생각 순진하게 윤석열을 자꾸 정치인으로 보는데 윤석열 정치인이 아니에요. 김건희가 뒤에서 다 해요. 윤석열이가 김건희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못 봅니까?
용화대에서 사진 올라오는 것만 봐도 누가 실권자인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용화대 애들이 왜 그렇게 김건희 사진을 잘 찍어갖고 경쟁하듯이 올려줄 것 같습니까? 용화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실권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잘 보이는 게 자기네들이 용화대에서 근무하는 게 편하니까 김건희한테 잘 보이는 겁니다. 어? 절대 못 받아요, 이거. 윤석열을 자꾸 여러분들이 과대평가하고 정치인으로 보서 그러는데 못 받아요, 이거. 응? 아마 윤석열은 이렇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대통령 거부권, 그 다음에 특검, 거기에 인사 개편, 그리고 장지현으로 대통령 전 안 맞습니까? 저를 안 맞는다는 겁니까? 버스도 한번 동원합니까? 눈 막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장지현. 장지현이 지금 대통령이랑 독대하려고 할 거고, 권난동이도 독대하려고 그럴 거고, 여기저기서 또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또 여행 가는 거야. 또 그러면 출국하는 거야. 그렇다 좀 조용하면 또 방한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이 그래갖고 여러분들을 지금 결국은 김진표 손에 달랬어요. 응? 결국은 국회의장이 12월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힘당이 주장하는 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면 김진표는 절대 민주당 추천 인사도 아니죠. 예산안 처리 없이 이동관 탄핵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응? 김진표가 이건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진표도 12월 30일 그리고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 본회의는 열 거예요. 열리기만 하면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 손준성, 이정섭 탄핵 같이 투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김진표가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와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국힘당은 계속 이런 예산안 처리 없이는 본회의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냐면, 국힘당이 출석을 안 하고 예산안에는 합의를 안 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이동관 탄핵과 국힘당이 노리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이 왜 저렇게 예산안 합의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간을 끄냐면, 김진표 의장이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 것 같으니까 국힘당 애들은 그날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예산안 처리를 안 하고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과 검사 탄핵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모든 언론에는 내년 예산안 팽개치고 검사 탄핵, 이동관 탄핵만 됐다. 요걸 노리는 거죠. 국힘당이.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쟤네들이 저런 수를 들고 나올 거를 뻔히 알고 어떤 걸 할 거냐. 지금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정부 원안대로 나중에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국힘당,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부 예산안이 오면요, 국회는 깎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감액. 증액을 하려고 그러면 정부와 합의를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회는 정부가 내민 예산에 감액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깎는. 만약에 증액을 하려고 그러면 정부 여당과 협조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증액을 해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R&D 예산 복구하겠다, 그리고 지역 화폐 복구하겠다, 그런 거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는 여당인 국힘당이 정부 입장이니까 국힘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증액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엿먹이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 예산안 처리 안 해? 우리 정부안도 그럼 통과 안 시켜. 그러면 니네가 합의 안 해줬으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거 감액만 할 거야. 그게 뭐다? 특활비. 특활비. 검사의 특활비,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다 깎아버리는 거죠. 그럼 작살나는 거잖아. 그렇죠?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예산안 합의하러 안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을 내겠다. 국회는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정부 안에서 니들이 얼마 필요하다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이런 특활비를 작살을 내주겠다. 민주당 수정안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싸움이죠. 머리싸움. 응? 니네 요번에 예산안 안 들어오고 이렇게 연맥이려고 해? 그래. 그러면 니들 계속 정부 여당이 예산안 시간 끌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 민주당은 지금 증액을 계속 협상하고 있잖아요. 증액하자. R&D 예산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근데 국힘당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윤석열 정부안대로 기재부에서 만든 윤석열 정부안을 삭감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현재까지 여러분들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가 총 지출, 윤석열이가 올린 총 지출 227건에 대해서 6,100억 원 정도를 감액 현재까지 했고요. 정부 원안 유지 106건, 그다음 원안 유지 그래 정부가 올린 거 원안 유지는 한 106건이고 보류가 277건이 있어요. 민주당이 현재 이 예산, 정부가 올린 예산은 감액할지 증액할지 이거는 보류를 해놓은 게 277건인데 2차에 걸쳐서 감액 심사했지만 아직 손을 안 댄 게 있어요.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원전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민주당도 지금 히든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오겠다는 국힘당, 너희들 안 들어왔다는 특활비랑 특수업무경비, 민주당이 의석이 깡패니까 그럼 우리가 수정안 만들어 갖고 통과시킬 거야. 그럼 그걸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 정부 원한대로는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니네 그러면 우리는 증액 그래 우리도 증액 안 할게. 그 대신 우리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너희들 특활비 다 작살낼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지금 방안을 하고 있는데 떠나기 전에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오빠 뒤질래? 탄핵할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시사타파 거기 우리 투표란에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윤석열이 특검을 받으면 이혼,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 윤석열은 과연 특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우리 짤공장님 계세요? 이따가 시사타파 커뮤니티에 하나만 올려주세요. 현재 윤석열의 처한 상황은 특검을 받으면 이혼, 특검을 거부하면 이혼당하고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당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1번 김건희 특검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을 받고 김건희 특검을 받고 이혼당한다. 2번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탄핵당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투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이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동관 탄핵, 손준석 탄핵, 이정섭 탄핵 플러스 쌍특검법 투표 거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거까지 노리고 있어요. 예.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왜 그러냐면 기습적으로 민주당이 상정할 수 있어요.
현재 60일이 자동 상정은 12월 24일이지만 60일 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주당이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다 했나요? 요거 얘기 좀 할게요. 왜 여러분들 검사가 탄핵이 돼야 되냐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헌정사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유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조작했던 안 차장 검사가 탄핵이 당했죠. 이제 손준석과 이정섭은 사실상 두 번째 저희가 알고 있는 탄핵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검사는요, 자기가 부끄러우면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는 적어도 누군가를 법의 칼날을 갖다 댈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그러니까 검사가 정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직분인데, 그런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가 그런 자기가 파렴치하고 그런 이런 검사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미 검찰은 시민들의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시민들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도 어떤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조직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미 지네 손이 더 들어온데 그 손으로 남을 심판하고 남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어떤 국민들이 검사의 깨끗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더러운 집단이 가장 정의로운 척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